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는 정재욱 변호사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적 변호사입니다. 제 토론 자료는 따로 인쇄가 돼 있어가지고 별지로 나눠드리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을 겸직을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 가장자산 특위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이해붕 투자자보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가지고 저는 크게 말씀드리려고는 규제의 방향성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가상자산 관련해서 규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범죄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사실 범죄가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수사 변호를 하면서 이게 가상자산 관련해서 빠진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의 방향성 관련해 가지고 단순히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도, 그러니까 기술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따라 위험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규제와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이제 구분하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4월 7일 날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그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3월 9일 날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내놓은 것과 일맥 좀 연장선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기술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규제의 방향성은 책임 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술 중립적으로 보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하자. 왜냐하면 미국 금융 시스템을 1960년대부터 쭉 우리가 살펴봐오니 실제로 규제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면 많은 취약한 부분에 있는 계층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부분 금융 규제들이 정보의 비대칭 문제, 또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규제나 이제 뭐 범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정보의 가장 밑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정보 가장 취약한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것을 놔두지는 않겠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3월 9일 행정명령을 내놔서 6개월 이내에 관련된 보고서를 부처에 이제 제출할 것을 지금 명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단순히 이제 이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기술 개발 혁신 너무 좋은 기술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규제와 필요 없는 규제를 구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오늘 토론 관련해 가지고는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해서 피해자 구제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가 돼야 되잖아요. 범죄가 돼야 우리가 뭔가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범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로까지 규정을 하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유사수신을 말씀하셨는데, 유사수신 범죄와 관련해서도 조금 통계 자료가 좀 다릅니다. 법원의 통계 자료를 좀 보면 가상자산 관련해서 사기 범죄가 2,400건 정도로 검색이 됩니다. 이게 사기 범죄 특성이, 이게 사기라는 것이 결국 경제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령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수단으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형법상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상자산에서 지금 사기가 2,400건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것들이 사기로 이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 우리가 법원 판결문에 검색하면 대략적으로 50% 정도가 사기로 이제 검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유사시신으로 검색되는 게 한 240건 정도입니다. 278건. 그러면 한 10%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전체 범죄로 따지면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수사는 유사시신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형사 판결은 왜 이렇게 적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현행 법령상 이게 금지된 유사시신 행위가 금전을 이용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신 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이제 유사시신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아닌데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등록이나 신고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출자금을 받는 행위 또는 금전을 받는 행위, 그리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해서 마찬가지로 돈을 받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금이나 이제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원금이나 이자 보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금전을 받는 행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가 1비트코인 나한테 맡기면 2비트코인 돌려줄게라고 했을 때 원금 보장이라 보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한테 1비트코인, 지금 만약에 오늘 5천만 원 정도라면 내가 굴려서 1억으로 돌려줄게라고 하면서 만약에 1비트코인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금전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금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법학자들도 논의가 좀 있는데요. 이게 저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금전의 의미에 대해서 민법이나 형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학자분들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통화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적인 견해는 이 통화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규정에서도 금전 채권에 대한 이제 규정을 보면 금전 채권에 대한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 채권이라는 이야기가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금전이라는 의미는 결국 통화, 그러니까 유통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최초에 2017년 9월달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증권형 ICO를 금지한다. 그리고 9월 29일 날은 ICO 전면 금지한다 방침을 내놨을 때 유사 추진 행위법을 변경을 하겠다고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이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들을 보면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더 지나면 가상통화라는 용어 자체도 쓰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명칭을 다 변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가상자산 같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통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유사신행위법을 적용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에서는 2018년 5월달에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급심에서 이제 작년 7월달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라고 해가지고 금전 채권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비트코인을 갚을 의무는 금전 채권을 불이행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코인은 금전 채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금전이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 법원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결국 비트코인을 대표해서 가상자산 이용한 유사추진 행위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1비트코인 맡기면 내년에 200% 돌려드릴게요. 또는 1비트코인을 맡기면 2비트코인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받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비트코인이 금전이 아닌 이상 유사추진 행위 규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유일하게 성립을 하냐면 저한테 1억을 맡기면 1억으로 제가 코인을 사가지고 잘 굴린 다음에 내년에 2억으로 돌려드릴게요라고 하는 경우에만 유사시행 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그 가상자산 거래소들 조그만 거래소들이 거래소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문제된 사안들에 대해서 번호를 하다 보면 실제 적용되는 유사시신이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사기로 이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요. 유사시신도 이렇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시세 조성 내부자 거래는 어떠냐?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제 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 또 이제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당연히 그 처벌이 행정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본시장법의 규율은 상장 증권이나 파생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데 최근에 뭐 뮤직하우에서 발행한 저작권의 참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판단해서 향후에 이제 코인 또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증권을 판단될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하급심에서 거래소 코인에 대해서는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더라고 이제 판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거래소 코인을 사는 이유 목적이 시세 차익 목적이지 배당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다른 판단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시세 조성 내부자 거래를 막는 유일한 장치가 뭐냐라고 하면 작년 10월달에 이제 특검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들로 하여금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도록 한 내용이 거래소 코인 발행하지 말 것, 거래소 직접 거래 당사 참여하지 말 것, 거래소 임직원들이 거래를 하지 말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의 규제와 다르게 그냥 과태료 규정에 불과하고 시정 명령이 나왔을 때 또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영업 정지까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2차적, 3차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일단은 1억 원 미만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또 이게 법 규정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 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을 갖춰야 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인데 갑자기 이해상충 방지 규제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법원에 가면 시행령이 모법 규정 위임받은 범위를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무효가 될 여지도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거래소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직접 시세 조정이나 내부자 거래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냥 소위 말해서 사전자 기록 위작
마치 그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있는 것처럼 막 표시를 해줬을 경우에만 의율이 되고, 그게 아니라 거래소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MM팀이라든가 시세 조정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이걸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특별히 규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사기로 의율해야 되는데 기망을 입증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빠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해서 피해자 보호를 하자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지만, 그 전 단계로 사실 뭔가 범죄가 돼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부당한 행위다라고 했을 때는 수사기관이 개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저 구체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미진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범죄할 것은 범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